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리기능사 필기,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공통입니다. 요약 및 예상문제 2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기능사 전체 영상을 보시려면 화면 아래에 파란색 주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각 문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기출문제에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식품과 알칼리식품의 구별입니다. 산성식품과 알칼리식품의 구별. 우선 콕 집어서 말하면 무기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느냐. 인, 황, 염소, 요도와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으면 산성이고, 인, 황, 염소, 요도와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으면 산성이고,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철, 구리, 망간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식품을 연소시켜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는 원소, 그 무기질이 바로 산성식품인지 알칼리성 식품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산성식품인지 알칼리성 식품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무기질이 산성이면 산성식품, 무기질이 알칼리로 구성되어 있으면 알칼리 식품입니다. 다음 향신료의 매운 맛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암기를 필요로 하는 건데요. 고추는 캡사이신, 겨자는 시니그린, 후추는 차비신, 생강은 진저롤, 마늘은 알리신, 파는 화알릴, 울금은 즉 커리. 우리가 그 인도 커리죠. 울금은 커큐민입니다. 커큐민. 그래서 이것을 좀 배워보기 위해서 뭔가를 좀 조작을 해봤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고추는 다음에 캐고 우선 생강진 내고 마늘을 울커 먹다 할 때 울커 십시오 이게 시겨 이게 그 강화 쪽에 가면 이러시겨 저러시겨 하죠. 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후차로 다음에 고추 캐고 다음에 고추는 다음에 캐고 생강진 내고 마늘알 옛날에 뭐 고 보면 이런 거 있죠. 마늘을 울커십시오. 마늘을 울켜내십시오. 뭐 이렇게 그래서 후차로 고추 캐고 생강진 마늘알 울커시겨 말이 되나요? 어떻든 뭐 좋은 문장으로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후차로 후추는 차비신, 고추는 캡사이신, 생강은 진저롤, 마늘 알리신, 울금 커큐민, 신이 그리는 겨자. 그래서 후차로 고추 캐고 생강 찐내고 마늘알 울커시겨. 다음에 고추 캐고 생강 찐내고 마늘을 울켜내십시오. 그래서 이건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쟁 입찰, 다수의 입찰자를 참여시켜서 경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경쟁을 시키니까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공개 입찰 공고 내고 참가자들로부터 입찰 실시하고 시방서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쉽지 않죠. 절차가 복잡하고 이거에 투입되는 경비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의 장시간을 요합니다. 수의계약은요.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으로 선택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급한 시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리실에서 매일매일 채소를 써야 되는데 매일매일 채소 쓰는 것을 입찰 공고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고문 붙이고 해가지고 언제 당일에 채소를 맞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기가 급한 거는 수의계약이 적정하죠. 그리고 경비와 인원이 적게 투입된다. 단점은 경쟁을 안 시키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죠.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냉장했던 딸기의 색을 선명하게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딸기는 서서히 가열하여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완전히 소모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색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했던 딸기의 색을 선명하게 보존한 방법, 그러면 서서히 가열한다. 서서히 가열해서 세포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완전히 소모시켜 버리면 색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다. 다음은 신선한 달걀 구분법입니다. 신선한 달걀은 난각, 즉 껍데기가 까칠까칠하고 윤택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끈하고 윤택이 있는 것은 신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것은 까칠하고 윤택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난황은 뭡니까? 노른자죠. 노른자가 봉긋하게 솟아있고, 우리말 쉬운 말로 하면 탱탱하다 이런 말이죠. 봉긋하게 솟아있고, 난벽은 흰자죠. 흰자의 높이가 높고, 노른자 주위에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 흔들어 보았을 때 진동이 없고, 진동 소리가 나지 않고, 난항 개수는 크고, 수양남백의 비율은 낮은 것. 이것이 신선한 달걀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부분이 노른자죠. 노른자 주위에 이렇게 농후단백이 있어요. 계란 깨보시면 그렇죠. 농후단백 주위 이쪽으로 가면 수양단백, 거의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질질 물처럼 흐르는 거. 자, 신선한 달걀일수록 어떻습니까? 난항 개수라면 뭐냐면 난항의 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이 노른자의 높이를 이 지름으로 나눈 거란 말이죠. 높이를 지름으로 나눈 거예요. 높이가 높을수록 난항 개수가 높겠죠. 높이가 높을수록, 또 지름이 작을수록 이 난항 개수는 높겠죠. 난항 개수가 높다는 게 볼록하게 솟아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신선하지 않으면 난항 개수가 낮겠죠. 이렇게 옆으로 커지겠죠. 그러니까 난항 개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난항 개수는 높을수록 신선하다. 그 다음에 수양남백은요, 비중이 적을수록, 이 줄줄 흐르는 물 같은 거 이게 적을수록, 근데 오래될수록 어때요? 거의 농후남백이 아니라 이쪽도 전부 다 수양남백이 되겠죠. 질질 흐르는 물처럼. 이 비중이 적을수록 신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항의 개수가 크고 수양남백의 비율이 낮은 것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분의 호화와 노화를 보겠습니다. 호화는 쉽게 말하면 쌀로 밥을 한 것입니다. 밥을 한 것을 호화. 노화는 해놓은 밥이 오래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이게 노화입니다. 그래서 전분의 호화는 쌀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가열하면 전분이 팽용, 부피가 늘어나고 끈적끈적한 점성도가 증가해서 밥이 되는데, 이 밥이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화학적으로 호화라고 합니다. 전분의 노화는 호화된 전분을 상온에서 오래 방치하면 전분의 분자들이 수소결합을 통해서 서로 결합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결정성이 딱딱해진단 말이죠. 를 형성한다. 즉 호화된 알파 전분을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베타 전분. 그래서 알파 전분 그러면 호화, 베타 전분 그러면 노화입니다. 전분의 노화는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고 수분이 30 내지 60%, 온도가 0도에서 4도씨에서 급속하게 진행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전분의 노화는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수분이 30 내지 60%일 때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고, 온도는 0도씨에서 4도씨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된다. 근데 수분이 한 15% 정도다. 그러면 노화가 그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겠죠. 온도가 한 15도씨 정도다. 그래도 노화는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밀로스의 함량이 높을 때, 수분이 30 내지 60%일 때, 온도가 0도에서 4도씨일 때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붉은 살 생선과 흰 살 생선을 보겠습니다. 붉은 살 생선은 주로 바다에 이 표면 쪽에 떠다니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붉은 살 생선이에요. 그래서 꽁치라든가 참치 같은 거 보면 다 깊은 바다로 안 들어가죠. 거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곳을 다니면서 햇볕을 많이 쬐고 운동량이 많아요. 흰살 생선은 바다에 깊이 살아요. 운동을 별로 하지 않아서 살이 연하고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심하지 않다. 또한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력이 좋아서 노인식, 환자식, 어린이 영양식으로 좋다. 그에 비해서 붉은살 생선은요, 육질 속에 미오글로빈이나 헤모글로빈, 이게 붉은색이죠. 이런 색소 단백질 함유하고 있어서 붉게 보인다. 지방 함량은 5% 이내이다. 지방이 어떻습니까? 흰살 생선이 5% 이내죠. 붉은살 생선은 5 내지 20%입니다. 그래서 붉은살 생선은 지방이 많아요. 흰살 생선은 5% 이내고 붉은살 생선은 지방이 5 내지 20%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참치 같은 걸 먹어보면 지방이 많아서 맛은 있죠. 그러면 단백질 함량은 모두 10 내지 20% 정도로 큰 차이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영양 강화제입니다. 영양 강화제는 식품의 영양 강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류 등의 첨가물이다. 그래서 곡류의 영양 성분을 강화하게 쓰이는 영양 성분은 비타민 B1, B2, 니아신 등이 있다. 곡류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의도적으로 가미해 주는 거죠. 이걸 영양 강화제라고 합니다. 강화미는 백미에 결핍된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코틴산, 철분 등의 영양소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그래서 여기에 비타민 12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비타민 B1, B2, 니코틴산, 철분, 강화미, 주로 곡류 쪽에는 비타민 B1, B2, 니아신 등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육류의 요리 중에서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요리 그러면 산적 요리입니다. 굽는 것이죠. 팬이나 석쇠 등을 이용해서 산적 요리죠. 시국 표면에 단백질이 바로 응고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부에 있는 영양 손실을 줄여주고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맛이 있고 또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양 성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요리 그러면 산적 요리를 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의 적온, 적당한 온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음식을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온도, 제일 높은 온도는 전골입니다. 95 내지 98도에서 맛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전골은 어떻습니까? 끓이면서 떠먹는 거죠. 국이나 찌개는요. 끓이면서 떠먹지는 않죠. 일단 끓이는 걸 가져온 겁니다. 95도씨 이하입니다. 커피는 63도 정도가 가장 마시기 좋은 온도고 우유는 40에서 45도 미지근할 정도고 청량음료는요 2 내지 5도씨. 그래서 전골과 국과 찌개, 커피 이 정도는 꼭 알아두십시오. 전골이 가장 뜨거울 때 먹는 음식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거 95도 전이 98도, 국이나 찌개는 95도씨 이하입니다. 다음 숙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숙회란 생회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익혀 먹는 것입니다. 숙회는 익을 숙자죠. 그래서 육류나 어패류나 채소에도 숙회가 있어요. 미나리 강회 같은 거요. 이런 걸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이게 첫 번째예요.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그 다음에는요. 썰어서 초고추장이나 겨자 등에 찍어 먹는 것. 소위 말해서 뭐 찍먹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찍어 먹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숙회라고 그래요. 만약에 삶지 않고 그냥 찍어 먹으면 생회가 되겠죠. 숙회에는 문어 숙회도 있고 오징어 숙회도 있고 미나리 강회, 파강회, 어채, 두루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파 같은 것도 약간 삶아가지고 둘둘 말아서 찍어 먹죠. 파강회예요. 두릅도 찍어 먹으면 두릅회고요. 다음은 고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음식 위에 얹거나 주로 얹죠. 또 뿌리는 것. 우리말로 웃기라고도 하고 꿈이라고도 한다. 황색과 흰색 고명은 보통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황백지단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죠. 그리고 검은색 지단은 뭘로 하죠? 고명은 석이버섯을 이용합니다.
석유버섯이라고 까만 거 있죠. 쥐같이 생긴 거요. 그래서 고명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달걀 삶기를 보겠습니다. 달걀은 70도씨 정도에서 난황과 노른자와 남백, 흰자가 모두 응고합니다. 달걀이 완숙하려면 98도에서 100도씨 정도에서 12분 정도를 삶아야 합니다. 삶은 달걀을 냉수에 즉시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수축해서 난각과의 껍질과의 공간이 생겨서 계란 깔 때 아주 쉽죠.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달걀을 오래 삶으면 남백과 난황 사이에 검푸른색이 일어나죠. 검푸른색이 녹변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황산체 일철 때문입니다. 황산체 일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패류의 조리 방법을 보겠습니다. 생선은 육류보다 결체 조직 함량이 적어서 결체 조직 함량이 적으니까 어때요? 부드럽고 연하죠. 연하기 때문에 잘 부스러집니다. 지방 함량이 적은 생선은 건열 조리하고 지방 함량이 적으니까 건열 조리하고 굽고 지방 함량이 많은 생선은 지방이 많아서 구우면 다 타버리죠. 브로일링, 즉 찌개로 하거나 삶은단 말이죠. 지방이 많은 것은 브로일링을 주로 사용한다. 다음 조개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졸여야 갑자기 뜨거운 온도에 졸이면 어떻게 돼요? 다 줄어들어 버려요. 오므라들어 버리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 서서히 졸여야 단백질의 급격한 응고로 인한 수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선 조리 시에 식초를 넣어주면 생선이 결이 단단해집니다. 생선 조리에 사용하는 파와 마늘은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육류를 맛있게 끓이는 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육류를 찬물에 담궈 핏물 뺀다. 찬물, 핏물 빼고 또 찬물에 담궈서 처음부터 찬물에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고기를 넣는 게 아니라 찬물에 넣어서 서서히 끓이면은 맛성분이 용출돼서 맛있는 국물이 됩니다. 그래서 맛있게 끓이는 법, 찬물에 핏물 빼고 찬물부터 시작해서 점점 끓여내면은 맛있는 국물이 된다. 다음은 대기의 CO2 허용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내 허용치는 0.1%입니다. CO2 허용치 0.1%.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있냐로 실내 공기를 허용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를 구분하는데 실내 8시간 기준으로 CO2 허용치는 서한량, 서한량이란 말은 허용치란 말이에요. 0.1%이다. 그래서 실내 CO2 서한량은 0.1%.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적외선을 보겠습니다. 적외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열적외선.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열적외선이 있죠. 열적외선이. 그러나 그 적외선은 사실은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붉은색이 나느냐? 거기는 그 붉은색을 전부 다 봐야 돼. 칠해놨기 때문에 붉은색이 나지 실질적으로는 붉은색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적외선 색은. 이건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 넓은 의미에서는 빛이라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외선과 반대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빨간 쪽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적외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외선은 주로 쓰이는 것은 열선입니다. 열선. 그래서 적외선을 열선으로 쪼이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이 쪼이면 이러한 백내장, 열사병 등이 부작용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외선 그러면 제일 기억할 것은 가시광선이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열선으로 불릴 만큼 열적 작용이 강하다. 그래서 주로 우리 실생활에서는 적외선은 열작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소의 최소 단위, 시군 구마다 있죠. 공중보건소의 최소 단위는 시, 군, 구입니다. 다음은 규폐증, 진폐증이라고도 하고 규폐증, 직업병이죠. 폐에 생기는 만성질환이다. 폐가 어떻게 됩니까? 섬유화 되는 거예요. 섬유화. 그래가지고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폐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섬유화 돼가지고 이건 대기 중에 있는 유리규산 때문입니다. 유리규산을 이 미세분말이 장기적으로 흡입되면은 직업병이 되는데 이게 규폐증 또는 진폐증인 겁니다. 유리규산입니다.
다음은 기온 역전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 땅과 이렇게 높은 산이 있다면 어디가 더 춥습니까? 이 높은 산이 더 춥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복사열이 이쪽으로 잘 못 미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춥습니다. 이 내려올수록 따뜻합니다. 그래서 높은 고공은 춥고 아래쪽 땅은 따뜻하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 날씨가 맑은 날 밑에 있는 땅의 지표의 이 열이 전부 다 위로 올라가 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제 위가 따뜻하고 이 지표가 춥게 되는 것. 이것이 기온이 역전됐다 그래가지고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얼음도 안 녹아요. 춥죠. 낮은 곳으로 오면 덥습니다. 지표면 때문이죠. 지표열 때문에. 근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날씨 맑은 날, 주로 고기압에서 이렇게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데워졌던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 버려갖고 위가 따뜻하고 오히려 밑이 지표면 부위가 춥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온의 역전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부영양화를 보겠습니다. 부영양화는 뭐냐면 영양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부자다. 부영양화. 호수, 연안, 하천 등의 정체된 수역에 오염된 유기물질, 주로 질소나 인. 질소, 인은 뭡니까? 영양소잖아요. 질소, 인, 칼리. 이게 식물이 먹는 3대 영양소예요. 이 질소나 인이 과도하게 유입되어서 발생하는 수질의 악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있는 이 수상생물들이 엄청 자라는 거예요. 왜? 이 질소나 인이 있기 때문에 영양이 너무 풍부해서 녹조 현상을 수반하게 돼요. 부영양화란 영양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다는 뜻인데 영양 성분이 하천, 호수 등으로 지나치게 많이 유입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량 증식되면 녹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녹조들이 물속에 있는 모든 산소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영존 산소량이 고갈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패류들이 질식해 버린 거예요. 물고기들도 산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속에 너무 파란 이런 수상 생물들이 많아서 이게 다 산소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패류가 질식하고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질산염이나 인산염 이게 영양소죠. 이 영양소들이 과도하게 유입돼 가지고 녹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 증식으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것이 녹조 현상으로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부영양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다음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풉니다. 식품의 산성, 알칼리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무기질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태워보면 안다. 구성 무기질로 판단합니다. 다음, 향신료의 매운맛의 연결이 틀린 것은 고추, 캡사이신 맞죠? 겨자, 차비신, 후차라고 그랬죠? 차비신은 뭡니까? 후추죠, 후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겨자는 시니그린이죠. 겨자는 시니그린이고 차비신은 후추, 후추는 차비신. 울금은 코크면 맞고요. 생강은 진조를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 단위 뭐라고 그랬죠? 시, 군, 구. 그렇습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 지표인 CO2, 이산화탄소의 실내 공기 소한량은 실내 소한량은 아까 몇 프로라고 그랬죠? 네, 0.1%입니다. CO2의 실내 공기 소한량 0.1%입니다.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서 경쟁 입찰과 비교해서 수의계약이 장점이 아닌 거 그랬어요. 아닌 거. 수의계약 절차가 간편하다. 장점이죠. 경쟁이나 입찰이 필요 없다. 맞는 말이죠.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틀렸죠. 수의계약은 절차가 간편한 대신 가격이 비싸질 수가 있죠. 경비와 인원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냉장했던 딸기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존할 수 있는 조리법. 어떻게 한다고요? 짧은 시간에 아니죠. 서서히 가열한다. 맞습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틀렸고 전자레인지 틀렸습니다. 서서히 가열해서 딸기 속에 있는 산소를 완전히 포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서서히 가열한다. 신선한 달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신선한 달걀. 깨뜨려 보았다. 난항기수가 높아야 좋은 것이죠. 작아야 좋다. 틀렸죠. 흔들어 보았을 때 진동 소리가 나면 이건 상한 것입니다. 표면이 까칠까칠하고 광택이 없는 거. 이것이 신선한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표면이 까칠까칠하고 광택이 없는 것이 신선한 달걀입니다. 수양남백의 비율이 낮아야 합니다. 높은 거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호화 전분이 노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조건은, 자, 밥을 했더니 빨리 굳지 않으려면, 빨리 굳는 것은 어느 경우에 0도에서 4도씨 빨리 굳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 30에서 60% 빨리 굳죠. 아미노스 함량이 높으면 빨리 굳어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빨리 굳습니다. 15% 이하면 잘 안 굳어요.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거, 밥을 해놨더니 어떻습니까? 그래도 빨리 굳지 않으려면 수분 함량이 15% 이하이면 빨리 굳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열작용을 갖는 특성이 있어서 일명 열선이라고 하는 복사선. 좀 전에 배웠죠? 적외선입니다. 열적외선이라고 많이 말하죠. 적외선치고요. 열선, 적외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규산의 분진흡입으로 유리규산, 폐만성 섬유증식을 유발하는 질병, 규폐증 또는 진폐증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기온 역전 현상의 발생 조건은, 기온은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고 내려올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역전되려면 이제는 밑에가 낮고, 이게 아니고 밑에가 낮고 위에가 높은 거, 이것이 역전이 되겠죠. 자, 그걸 찾으면 됩니다.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 상부 기온이 하부 기온보다 높을 때, 답은 이게 되겠네요. 녹조를 일으키는 부영양화 현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부영양화, 뭔가 영양이 있는 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양이 있는 게 뭘까요? 질소, 인산, 칼리 생각해 보면 질소염, 인산염, 인산염이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음식의 맨 위에 얹거나 뿌리는 거. 웃기 또는 꿈이라고도 하죠. 음식의 모양과 색을 좋게 장식하는 걸 말하죠. 흰색 고명은, 황색과 흰색 고명은 달걀 황백지단으로 만드는 거죠. 달걀을 이렇게 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해서 얹죠. 이걸 지단이라고 그래요. 지단. 그래서 달걀의 흰색 고명은 달걀 흰자 가지고, 황색은 달걀의 노른자 가지고 지단을 만든다. 이거 맞는 거예요. 검은색 고명 재료는 표고버섯 아니에요. 뭐죠? 서기버섯. 서기버섯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한식 조리법은, 육류 어패류 채소를 끓는 물에 삶거나 데쳐서 1번 끓는 물에, 그 다음에 썰어서 어떻게 한다? 찍먹. 이게 두 번째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숙회. 익혀서 먹는 거. 숙회. 어패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붉은 살 생선, 깊은 바다에 아니죠. 물 거의 표면에 떠다닌다고 그랬죠. 붉은 살 생선은 햇빛을 많이 보고, 그래서 미오구라빈 이런 것 때문에 색소가 붉다. 지방 함량은 붉은 살 생선은 거의 20%대,
이 정도 돼요. 지금 여기 설명은 깊은 바다의 서식의 지방이 5% 이하다 그러면 이건 지금 뭘 말한 거예요? 흰살 생선을 얘기한 거예요. 흰살 생선. 그래서 이게 틀렸죠. 틀린 거. 문어꼴뚜기 오징어 연체류. 연의 분홍색살은 카로티노이드 색소기인. 생선은 자가 소화해서 품질이 저하된다. 자가 소화에 의해서 죽으면 바로 이제 사후 경직이 일어나죠. 쫄깃쫄깃해. 근데 자가 소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숙성액은 숙성이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가 숙성에서 자가 소화해서 숙성되지만 부패해요. 그러면 품질이 저하돼요.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곡류의 영양 성분을 강화할 때 쓰이는 영양소가 아닌 것. 비타민 B1, B2, 니아신은 전부 다 곡류 쪽의 영양 성분을 강화하는 것을 쓰고 있죠. 주로 강함위에서요. 비타민 B12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육류의 중 영양분의 손실이 가장 적은 거 눈에 들어왔죠? 네, 산적입니다. 어표류 조리 방법 중 틀린 것. 적여류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조리하여 단백질의 급격한 응고로 인한 수축을 막을 수 있다. 맞죠? 생선은 결체 조직의 함량이 높으므로 결체 조직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연하고 부스러지기 쉽죠.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주로 수별조리법 하는 것도 있지만 건열조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생선을 조리할 때 식초를 넣으면 그렇죠. 결이 단단해집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파와 마늘은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다 맞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생선은 결체 조직의 함량이 적기 때문에 연하고 부스러지기 쉽습니다. 음식을 제공할 때 온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다음 중 맛있다고 느껴지는 식품 온도가 가장 높은 거. 좀 전에 봤었죠? 그렇죠. 전골이죠. 이것은 98도씨 정도 돼야 맛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국은 95도씨 이하, 커피 한 60도, 밥도 6, 70도. 가장 높은 건 전골입니다. 전골은 그래서 끓이면서 먹는 것이 전골이죠. 육류를 끓여 국물을 만들 때 가장 적절한 설명. 육류를 오래 끓이면 근육질긴 젤라틴이 콜라겐을 용출되어 맛있는 국물. 틀렸습니다. 육류를 찬물에 넣어 끓이면 맛성분이 용출되어 맛있는 국물을 만든다. 맞습니다. 찬물에 핏물 빼고 찬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맛성분이 용출되어 맛있는 국물이 됩니다. 뭐 육류에 설탕물 넣고 이런 거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육류를 찬물에 넣어 끓이면 맛성분이 용출되어서 맛있는 국물을 만듭니다. 오징어 12kg을 45,000원에 구입해서 모두 손질한 후에 폐기물이 35%였다. 그러면 실사용량 킬로그램당 단가는 얼마냐? 그러면 12kg에서 폐기율 35%니까 쓸만한 것은 몇 킬로란 얘기죠? 65%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0.65 하면 이게 쓸만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몇 킬로그램 나오겠죠? 이 몇 킬로그램을 45,000원에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45,000원 나누기 실사용량 킬로그램. 이걸로 하면 단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킬로그램당 단가가. 이거 한번 나눠보시면 그래서 실사용량은 12kg 곱하기 0.65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같이 12kg에서 마이너스 12 곱하기 0.35 한 걸 빼주는 거 이렇게 해도 나오죠. 그럼 7.8kg 이것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45,000원에 구입했으니까 45,000원 나누기 7.8 이렇게 계산하면 5,769원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